자, 이번 시간 136페이지 상품 매입의 원칙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쪽부터 이제 우리가 들어갈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제5절에 머천다이징이라는 걸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소매점에 매입된 제품을 관리하는 것을 머천다이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상품을 매입할 때 상품의 구성을 차별화해서 고객들에게 이용과 구매 민도를 높여서 매출을 높이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정책이다. 그래서 이제 제조업자한테는 제품 개발, 소매업자한테는 상품화 정책, 상품의 구색, 정보의 구성, 레이아웃, 콘셉트 설정, 그다음에 핵심 업무가 그거고요. 이 상품 구매 시 고려사항이 가격대에서부터 가격 정책 7가지를 고려한다는 걸 꼭 체크하시고, 마이크로 머천다이징하고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했던 게 이제 비주얼 머천다이징이었습니다. 저번 주에. 그래서 구성 요소가 VP, 그 다음에 PP, 그 다음에 IP를 우리가 구성 요소를 꼭 체크를 하시고요. 저번 시간에 가장 강조했던 게 바로 매입이었어요. 그래서 매입의 유형의 매입 방식이 일반 매입, 그 다음에 위탁 매입과 약정 매입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비교하는 거 꼭 체크하시고요. 인정 매입, 확인 매입, 그 다음에 사양 매입, 그 다음에 선도 매입이 있다. 또한 참고에 대량 매입과 당용 매입이 있다는 것을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류와 연결되는 상품 매입의 원칙이 7을 알리는 걸 이제 설명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이제 상품의 유형화, 그 다음에 이제 배우실 게 공급업자를 이제 소매업자가 잘 선정해야 됩니다. 평가 및 선정, 그 다음에 어때요? 구매 관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136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물류와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136페이지 가시면, 자, 이 상품 매입. 상품을 매입하는데 이 매입의 원칙이 있을 것이다. 7R인데요. 자, 7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적정한 거래처. 자, 다 똑같은 단어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라이트라는 건 이제 적정한 거죠. 그래서 거래처가 이제 장소가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선정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그 장소, 거리 같은 걸 따져봐야 되니까 품질입니다. 품질. 그래서 품질 확인 확보하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이제 수량을 할지, 필요한 양만큼만 수량을 원하니까 어떤 수량을 갖고 따질 수 있고요. 수량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적시에 라이트 타임, 그죠? 납기죠. 납기. 그래서 적시에 납기를 하는 납기에 대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프라이스입니다. 그죠? 가격이다. 그래서 이제 7가지인데 이 앞에까지가 이제 5원칙이라고 이제 뒤에 되어 있습니다. 9개, 5개. 그 다음에 6번을 보시면 이제 적정한 우리가 어떻습니까? 제품에 대한 설정 확보. 그 다음에 7번째가 적정한 인상,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7가지를 또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니은번에 5R이 여기까지가 이제 5R이고, 그 다음에 3C라는 것은 이제 여기다가 어떻습니까? 이 거래처, 구매처를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 3가지가 있다. 그래서 크레딧, 그 다음에 캐피털, 커퍼시티, 그 다음에 경영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영 능력, 앞에다 C가 들어갑니다. 경영 능력 들어가고, 그 다음에 크레딧, 그죠? 신용이 들어가죠. 신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캐피탈, 자본이다. 이렇게 해서 3가지를 있다는 자체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의 유형화입니다. 자, 이건 이제 제목 위주로 가겠는데, 상품의 유형화. 자, 제목 위주로 갈게요. 자, 첫 번째는 계속 상품. 자, 이전에 매입해서 매장에 이미 진열되어 있는 상품 구성에 포함해서 계속 취급하고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상품의 매입은 뒤에서 이제 재발주라는 게 나오는데요. 재발주 형식으로 취하죠. 그래서 매입 시 샘플이나 카탈로그를 참고하지 않는다. 그래서 납품된 상품 반드시 또 검토를 또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입 상품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까지 취급하지 않던 상품을 새로이 상품 구성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상품을 도입 상품이라고 하고, 이 도입 상품은 이제 발주 이전에, 요거는 핵심 포인트가 발주 이전에 우리가 그 샘플을 보고 발주합니다. 그래서 샘플을 보고
발주한다. 요게 이제 키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좀 체크하시면 됩니다.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입 상품 이제 그 발주 전에 우리가 샘플을 보고 신중한 검토를 하고 그 여러 가지 상품의 기능, 안정성, 내구성 등을 철저히 점검한 동시에 시장성과 유사 상품과의 경쟁력 등을 충분히 또 분석해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임시 상품입니다. 임시 상품.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그 한정된 기간 동안 특가로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제 키포인트가 특가 판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가 판매. 그래서 한정된 그 기간 동안 특가로 판매하자. 특별 행사를 개최하거나 경품부 판매 등을 또 목적으로 임시로 취급하는 또 상품을 말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는 시험입니다. 시험 상품. 그래서 얘는 도입 상품전 테스트라는 거죠. 테스트가 이제 시험이잖아요. 그죠? 테스트를 해서 우리가 그 어떻습니까? 시험적으로 이제 매장에 진열하는 테스트로 진열하는 이런 것들이 된다. 이렇게가 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개발 상품, 말 그대로 이제 개발 상품이 되겠죠. 그래서 개발 상품은 새로이 기획하고 개발해서 앞으로 육성해 나가려는 상품을 말하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이제 폐기, 말 그대로 폐기한다는 거죠. 폐기 상품은 이제 지금까지 그 계속 상품으로 취급해온 상품을 수요의 저하라든지 계절의 경과, 유행의 쇠퇴 등을 이유로 취급을 중단하고 상품 구성에서 제외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품 매입의 원칙 7가지 원칙하고 5가지 원칙을 또 생각하시고 이 3C가 있다라는 거 꼭 우리가 숙지하시고요. 상품의 유형화라는 건 6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걸 갖고 이제 우리 제목 위주로만 그냥 가져가세요. 특히 이제 도입 상품 같은 거는 발주 전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샘플을 보고 발주한다. 임시 상품은 특가다. 시험 상품은 도입 상품 전에 테스트한다. 이 정도만. 그래서 그렇게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볼 게 상품의 유형을 봤다. 그러면은 이 소매업자가 공급업자의 평가, 소매업자가 평가 및 선정을 해야겠죠. 이런 것도 이제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급업자의 접촉과 평가 기준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공급업자의 접촉은 이제 벤더가 공급업자예요. 벤더가 주도하는 방식과 소매업자가 주도하는 방식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눈다라는 자체.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억 접촉만 좀 체크를 하세요. 두 가지가 있다. 그렇다면 뭐가 있느냐? 벤더는 여기 공급업자입니다. 공급업자, 제조업자죠. 공급업자가 벤더가 주도하는 방식이 있고, 자, 이거와 연결될 게 소매업자가 주도하는 방식이 있더라. 그래서 벤더 주도 쪽 접촉은 이제 벤더가 어떻습니까? 공급업자, 제조, 도매업자가 전화나 우편, 직접 방문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주로 수요가 일정하거나 변동의 예측이 가능한 제품 판매에 많이 사용되고요. 소매업자 역시 필요에 의해서 공급업자와의 접촉이 또 가능합니다. 근데 소매업자 주도에 대한 접촉에서는 직접 가는 거예요. 직접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중심시장이나 구매사무소를 방문해서 상품 소개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거래업자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아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중심시장 내에서 많은 제조업체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판매사무소나 상품 진열 시설이 또 집중되어 있어서 여러 공급업체의 상품을 또 비교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평가 기준을 위주로 가셔야 돼요. 자,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 자, 리언해 보시면 이제 평가 기준이 여기서부터 이제 번호를 매길 텐데요. 자, 이 공급업자의 평가 기준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공급업자의 평가 기준입니다. 자의 평가 기준. 그래서 어떤 게 있느냐? 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나와 있는 디귿번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품 기준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별표 표시는 하나씩 있는데요. 자, 일단은 뭐 여기서 이 자체가 더 중요하지만 얘가 더 출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품을 어떻게 이제 기준을 매길 것이냐. 그래서 제품 기준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일단은 이 여러 가지 제품 기준, 유통 기준, 가격 기준, 판촉, 서비스 기준에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품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3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적절성.
자, 그 다음에 유용성. 자, 그 다음에 대응성이죠.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 그래서 적절성은 이 고객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야. 제품이 얼마나 고객의 욕구에 충족하느냐. 이게 키예요. 그래서 가격이나 스타일, 색상, 브랜드, 품질 등의 구색 요인뿐만 아니라 그 독특성, 이 제품의 내구성 같은 개인적인 요인, 그리고 색상이나 모양과 같은 심리적 요인 등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용성이라는 것은 그 공급자가 원하는 주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소매업자가 원하는 그죠? 수량이라든지 그죠? 이런 사이즈가 되겠고요. 뭐 크기 그죠? 그래서 제때 이제 우리가 배송이 되느냐, 스타일, 색상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자, 대형성은 뭐야? 우리가 소매업자의 특정 요구에 맞는 제품의 생산, 소매업자의 상표 부착, 기존의 제품 계열에서 유행이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의 조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적절성, 유용성, 대응성 같은 거는 꼭 여러분이 한 번쯤은 보셔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그냥 제목 위주로. 유통 기준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소매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배달하는 겁니다. 여기서 키가 신속 배달이에요. 그래서 정시 배송이죠. 정시 배송. 그래서 원할 때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이 배달 기능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이러한 배분과 배달 기능을 얼마나 잘 수행할 건지. 또한 이제 판매 독점권의 범위가 지역별 한 개의 소매업자와 거래하는 배타적인 형태인지 소수의 소매업자와 거래하는 선택적 형태인지 많은 소매업자에게 제품을 또 취급하는 집중적 형태인지 그 범위를 또 문제 또 중요하다는 것도 체크를 하시고요. 그 외에도 이제 배달 조건이나 기간, 주문량, 구색의 제약, 초기 주문, 처리 시간, 재주문, 이 처리 기간, 우리가 처리 시간, 주문에 대한 편리성과 유통성 면에서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것도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품 다음에 그 다음에 찍어달라면 저는 가격 기준을 찍습니다. 프라이스가 중요하죠. 포피 믹스잖아요. 프로덕트하고 프라이스. 자, 우리가 이 가격 기준이 평가할 경우 소매업자 공급받은 가격뿐만 아니라 이 소비자 판매 가격에 따른 제약이 없는지를 또 고려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제조자를 판단했을 때 이 소매업자가 소매업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매입 가격. 이 매입 가격이 이제 하나의 이제 수익성으로 이제 나타나는데요. 이 제조업자가 어떻습니까? 이 판매 가격을 통제합니다. 판매 가격을 통제. 자, 왜 그러냐면요. 너무 싸게, 가격을 너무 싸게 받잖아요. 그러면 이 브랜드, 자체 브랜드나 이미지를 손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어때요? 우리가 그 소매업자가 공급받는 가격이 점포의 경쟁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수익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면서 어느 정도 그 소비자가 판매 가격 소매업자의 목표 시장에 적절한지 가격의 적절성 가격 유지 측면에서 평가한다는 자체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제 우리가 이제 통제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비읍입니다. 판촉이죠. 판촉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설정해서 평가합니다. 기준 설정해서. 그래서 이제 이 판촉 지원이라는 판촉 지원을 해서 어떻습니까? 제조 도매에 있어서 판촉에서 어떤 지원이 있느냐 이런 것들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공급업체는 여러 판촉 활동을 통해서 이 소매업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업체로부터 판촉 보조의 형태와 근거는 중요한 또 평가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판촉에 대한 보조는 점포 내 실련이라든지 진열 재료와 시설의 무료 공급, 쿠폰, 샘플 등의 판촉물의 전국적이나 지역 광고를 통한 제품 판매를 지원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시어권이 애프터 서비스, AS 같은 서비스 기준입니다. 서비스 기준을 또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재무적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회계 서비스, 뭐 신용거래, 외상이 되느냐, 또 반품 처리라든지 그 보증, 그다음에 수리 서비스, AS 같은 거. 그래서 각종 서비스 지원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각종 서비스 지원에 대한 평가. 각종 서비스 지원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뭐 판매원의 교육, 재고 계획과 통제, 포장과 상표 부착, 가격 할인 보험, 진열품이나 고정 시설물, 점포시설의 디자인, 인테리어 서비스 등도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제품, 자, 평가 기준, 공급업자의 평가 기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제품입니다. 적절성, 유용성, 대응성을 꼭 체크하시고요. 뭐 유통도 뭐 신속하게 배달된다는 것도 우리가 이 유통도 이제 포비미스에 들어가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에요. 가격을 평가할 때 이제 어떻습니까? 소매업체 판매 가격을 또 통제해서 너무 싸게 하게 되면 또 이미지나 자체 브랜드를 또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걸 따져보고 판촉 지원도 중요하죠. 프로모션이니까. 그러니까 제조 도매에서 판촉에 의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지 따지는 거, 그 위주로 한번 좀 염두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업자의 평가 기준이 5가지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9페이지 가시면, 자, 공급업자의 평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갖고 이제 뭐 크게 나올 가능성은 이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제목 위주로만 가져가세요. 139페이지.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자, 공급업자의 이제 평가 방법입니다. 평가 방법. 자, 그래서 이제 이 가중치라는 게 있죠. 가중치를 준다. 가중치 평가 방법. 얘는 이제 그 나와 있는 자체.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그나마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가중치일 것이라는 걸 봅니다. 그래서 가중치라는 것은, 자, 이 각 기준별 이제 중요도를 정해서 평가하는 방법인데요. 그 절차가 이제 중요합니다. 볼게요. 관련 공급업체와 잠재적 공급업체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기준을 선정하죠. 그래서 그 평가 기준에 대해서 중요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평가할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공급업체에 대해서 각 평가 기준별로 평가를 한 다음에 각 공급업체의 평가 기준별 평가 점수에 가중치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업체의 최종 점수를 매긴다. 그 정도만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단일 기준 평가 방법도 그냥 그 내용만 소매업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일 기준에 따라서 공급업체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일 기준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업체를 선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을 우수한 업체가 선정하지 못했을 경우는 두 번째 중요한 기준에 또 대해서 평가한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도 그냥 제목 위주로 최소 기준 평가 방법입니다. 최소 기준. 그래서 최소 기준 평가 방법이다. 그래서 이건 최소한 어느 기준을 정해놓고 공급업체가 어떤 최소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최소한 기준을 이제 선정해서 그걸 갖고 따진다는 건데 한번 쭉 그냥 읽어보는 걸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공급업자의 평가 및 선정을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5가지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이 공급업자의 평가 방법은 가중치 평가 방법 위주로 좀 보시고 3가지 이제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제 가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가 구매 관리입니다. 구매 관리가 이제 끝나면 어느 정도 이 자체 이제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는 부분이 어때요? 상품 매입과 구매 계획이에요. 상품을 매입해서 다시요, 우리 상품을 유용화하고, 그 다음에 공급자 평가 및 선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구매를 했으면 구매 관리,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0페이지 내용을 이제 천천히 살펴봅니다. 자, 140페이지. 자, 구매 관리입니다. 구매 관리다. 그래서 이제 매입 협상이라는 게 중요하죠. 매입 협상. 자, 그래서 이 공급업자를 적정하게 평가하고 나면 그 결과 실제로 매입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좋은 제품을 적절한 원가에 매입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공급업자와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고요. 그래서 소매업자는 협상을 통해서 가격, 도착, 기일, 할인, 반품 등 세부 사항을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이제 점포의 수익성과 현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이 거래업체와의 이 장기적인 관계를 어떻습니까? 통해서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죠. 따라서 서로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찾도록 이제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입 현상의 내용은 그냥 밑줄만 쳐볼게요. 어때요? 가장 중요한 건 프라이스입니다. 협상에서. 그래서 가격, 박스, 상품의 도착 시간은 배송입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은 이제 배달 비용, 배달 방법, 독점적 판매권, 할인액, 판촉에 대한 보조금, 반품 조건 등
상품의 구매와 관련된 모든 조건이겠죠. 가격의 협상은 공급자의 기본 가격에서 시작해서 뭐 수량이라든지 뭐 대량을 하게 되면 또 수량 또 많이 대량하게 되면 할인해 주겠죠. 계절적인 게 있고 현금 할인, 얼마 이상을 매입하면 또 보조금을 준다든가, 수송비 거래 기간, 그죠? 1년 이상 뭐 장기 계약했다. 뭐 이런 경우 할인의 형태를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입 협상에서 이제 바이어의 교섭 능력 강화 요인은 이제 한번 좀 체크해 볼 만한데요. 이제 바이어가 큰 기업일수록 바이어의 구매 금액이 공급자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바이어 교섭력은 강화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공급업체가 1년에 매출액이 한 10억이에요. 근데 매입처가 한 6억에서 한 7억을 매입한다. 아, 이건 진짜 VIP 고객이죠. 매입에 대한 의존이죠. 그래서 바이어와의 교섭력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바이어가 공급자의 제품 가격, 비용 구조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질수록 바이어의 교섭력은 강화되겠죠. 우리가 내고하는데, 교섭하는데 이제 중요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 원가라든지 어떤 거예요? 많은 정보라는 건 제품 원가를 정확하게 이제 안다든지 그런 거죠. 자, 바이어가 수직적 통합을 할 수 있는 경우 교섭력은 강화되고 공급자를 바꾸는 데는 전환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 바이어의 교섭력이 약화됩니다. 자, 공급자의 변경은 어떻게 돼요? 구매자의 교섭력은 약화되기 때문에 또 이것도 손실을 또 올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매입 협상에 대한 의의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보시고요. 이제 거기서 매입 협상의 내용은 뭐 가격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근데 매입 협상에서 바이어의 교섭 능력 강화 요인은 어떻게 돼요? 바이어가 큰 기업이고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 가격 비용 문제에 따른 많은 정보를 가질수록 이제 교섭력이 강화되고 또 이 공급자를 너무 변경하게 되면 또 구매자의 교섭력이 또 약화된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추천해 드릴 만한 건 오른쪽입니다. 이 구매 관리에서 할인의 형태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가 할인의 형태. 어떤 할인 형태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할인 형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천천히 한번 볼게요. 여기 출제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41페이지 가셔서 우리가 할인의 형태에는 별표를 한 3개 쳐놓으세요. 이번에 할인의 형태다. 출제빈도 높습니다. 그래서 꼭 3개 쳐놓으시고 우리가 그 제목 위주로서 맞춰야 되니까. 자, 첫 번째는 현금 할인이라는 건 쉽죠. 현금을 주면 할인해 주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기업 간에 대한 B2B가 많죠. 그러면 거기다 이제 어음을 갖다 줘요. 자, 어음은 이제 외상거래에 많이 이용이 되죠. 근데 앞쪽에서 얘기했지만 어음을 할인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금을 할인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외상거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자금 압박을 또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간상의 제품을 현금으로 구매하거나 대금 만기 전에 지불하는 이러한 이 판매 대금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조업자한테. 그래서 현금 할인이 되겠고요. 또 우리가 앞쪽에서 많이 또 나오는 다른 파트에서 거래 할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상의 제조업자가 일반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 마케팅 기능의 일부를 수행할 경우 거래 할인을 해준다. 이거 앞쪽에서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디귿번은 이제 판매 촉진 지원금입니다. 판매 촉진 지원금. 그래서 어때요? 이 중간상이나 제조업자를 위해서 지역 광고를 하거나 판촉을 실시할 경우 이를 또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촉 지원금의 형태가 이제 조금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얘에 대한 이제 종류가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판촉에 대한 판매 촉진 지원금에 대해서 어떤 걸 얘기하느냐. 그래서 물량 비례 보조금, 머천다이징 보조금, 리스팅 보조금, 재고 보호 보조금, 리베이트가 있기 때문에 자, 어때요? 딱 나오기가 좋죠. 하나, 둘, 셋, 넷, 5가지죠. 오지선다니까. 그래서 얘가 종류가 첫 번째, 자, 물량 비례 보조금입니다. 물량 비례 보조금. 자, 얘는 어떻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10,000세트까지는 얼마 한다든지 50,000세트는 또 얼마 한다든지 이렇게 물량을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특정 기간 내에 구매하는 상품의 양에 따라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머천다이징 보조금은 점포 내에 판촉물을 전시하거나 우리 소매점 광고에 자사 상품을 소개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형태인데, 또한 이제 어때요? 이 신제품 구매하거나 특별 전시하는 경우에는 또 리스팅 보조금이죠. 그래서 물량 비례 보조금은 이제 말씀드렸지만 특정 기간 동안에
자, 얼마만큼 이제 그 구매하는 상품의 양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머천다이징. 앞에서 머천다이징을 배우셨죠. 그래서 머천다이징 보조금이라는 것은 자,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얘는 그 점포 내 판촉물을 전시하거나 소매점 광고에 자사 상품을 또 소개하는 경우에 이제 지급한다. 그 다음에 리스트에 올린다는 것이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리스팅 보조금. 리스트에 올린다. 그래서 제조업자의 판촉 기간 동안에 소매업자가 구입한 상품의 재고 위험성을 보상하기 위한 뭐 소매점 재고보호 보상금 등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재고보호 보상금이 그런 형태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신제품을 이제 구매하거나 특별 전시하는 경우가 리스팅이고 리스트에 올리는 거고요. 제조업자의 판촉 기간 동안 소매업자가 구입한 상품의 재고 위험성을 보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네 번째가 재고보호 보조금. 재고보호 보조금 같은 게 있다. 이렇게 제목 위주로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섯 번째가 이제 중요합니다. 리베이트입니다. 리베이트. 그래서 소매업자의 구매량을 늘리고 소비자가 아예 할인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판매 후, 자, 이건 중요한 게 시험에 출제가 한번 되셨어요. 리베이트는 별표 쳐놓으십시오. 자, 출제가 됐던 건 또 출제가 되는데요. 자, 요거 이제 좀 강하게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우리가 한번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출제가 됐다라는 자체는 또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시험에 출제된 게 판매 즉시가 아닙니다. 판매 즉시가 아니라, 자, 이건 판매 즉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판매 후입니다. 판매 후라는 단어가 키죠. 판매 후에 증빙을 제출합니다. 증빙을 제출하면, 자, 그만큼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떤 거기에 대해서 일정률을 또 되돌려주는, 일정률을 되돌려줍니다.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자, 리베이트는 소매업자의 구매량을 늘리고 소비자가 할인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판매 후라는 거 킵니다. 박스 치시고요. 구매 영수증을 비롯한 증명서, 증빙을 제출하게 되면 제조업자에게 보내면 제조업자가 판매 가격의 일정률에 대해서 현금을 또 반환해주는 이런 역할이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이제 판매 촉진 지원금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수량 할인이라는 건 수량에 대해서 할인해 주는 거죠. 뭐 제목 위주로 가겠습니다. 수량 할인.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어때요? 이 중간 상들이 일시에 대량을 구매를 하게 되면요, 현금을 할인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운반 단위별로 예를 들어서 뭐 한 트럭분, 한 컨테이너분 우리가 할인해 줍니다. 연간 총 구매량에 따라서 주어지는 연간 구매량 또 사후 할인 또 있습니다. 대체로 할인율은 그 구매량에 따라서 증가하겠죠. 기본 계약 지원금은 이제 최소한 구매량을 초과한 주문에 대해서 주어지는 가격 할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재고에 대한 리스크를 이제 떠안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량 구입을 하게 되면 또 재고를 쌓아잖아요. 쌓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리스크가 있지만 그만큼 할인해 주겠다는 거죠. 필요량이 아니라 더 많이 대량으로. 그럼 미래에 대한 소요되는 것을 또 우리가 미리 이제 구매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할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절 할인입니다. 뭐 계절 할인은 뭐 당연히 뭐 우리 느끼는 할인이죠. 말 그대로 미운 계절 할인이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하절기에 냉방용품 같은 건 어떻게 돼요? 4월, 6월 달에 이제 재고가 이제 우리가 많죠. 그래서 유지 비용, 관리 비용이 많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는 제품 판매에 있어서 계절성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나 난방기 등은 비수기에는 제품을 또 구매하는 거에게 또 할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재고가 쌓이게 되면은 또 재고 비용이 들어가니까. 제조업자는 이렇게 계절 할인을 통해서 적정 수준의 조업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자금 흐름과 제품 보관에 따른 자금 부담을 또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비읍번은 이제 상품 지원금입니다. 상품 지원금이다. 그래서 얼마큼 이제 우리가 중간상이 하자에 있는 제품, 생산된 지 오래된 제품, 질이 떨어지는 제품 등을 구매할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한 또 지급되는. 그래서 우리가 의류상품과 의류산업 같은 건 재고품 같은 거 이월될 때 하자품을 또 처분하기에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주 사용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많죠. 비읍 상품 지원금까지는 여기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할인의 형태, 구매 관리에서 이제 할인의 형태가 좀 출제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뭐 현금이나 거래 이런 것들은 앞에서 다 봤습니다. 수량이라는 것들. 그래서 판매 촉진 지원금을 좀 주의 있게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리베이트라고 했죠. 리베이트는 판매 즉시가 아니라 판매 후에 증빙 제출 판매가 이제 일정한 걸로 되돌려주는 것이 어떤 거냐 이렇게 해서 판매 즉시 돌려준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었어요. 판매 후입니다, 여러분들. 증빙을 제출해서 그만큼 반환준다. 리베이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계절 할인이나 상품 지원금은 뭐 어느 정도 여러분이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물류와 서비스 협상입니다. 그럼 물류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물류 관리에서 나오는 FOB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국제 물류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제목 그대로 물류와 이 서비스 협상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협상에서 이제 우리가 고려할 내용은 이제 운송 비용이죠. 물류 배송 비용입니다. 이게 키면서 바로 니은으로 들어가세요. 운송 조건이죠. 자, FOB입니다. 프리온보드. 그래서 얘는 우리가 운임이나 보험료를 우리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품 수송 조건이며 우리가 발송자 측에서 제품을 우리가 지지 않으며 수신자, 매입자가 물건의 운임도 내고 보험도 들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FOB, shipping, destination이라는 건 그냥 참고를 하세요. 목적지까지 이제 배송을 한다는 건데요. 발송인이 모두 이제 모든 책임을 지며 소유권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제품 수송 조건이 FOB, shipping 포인트인지 아니면 우리가 데스티네이션인지 단순히 제품 가격만을 고려하여 협상할 것이 아니라 수송비와 수송 중에 책임에 대해서 함께 고려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4번의 위탁 매입은 또 이것도 제목 위주로 그냥 체크를 하시는데요. 위탁 매입은 뭐 그 공급업자가 제품의 소유권을 가지면서 점포의 진열의 제품이 판매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판매가 되면 판매액의 일정 비율만큼 점포에게 어떻습니까? 점포에서 가지고 제품이 판매될 때까지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위탁 매입을 고려해 볼 수도 있는데 하나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거예요. 이때 판매되지 않은 제품은 공급업체로 다시 또 반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반품은 또 납품 가격의 인상을 또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또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제조나 도매업자들이 어떻습니까? 반품이 비용을 이제 미리 설정해서 가격을 인상하는 요인이 돼요. 특히 의료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반품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품 반품 비용을 또 감안해서 가격을 또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반품은 또 납품 가격의 인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또 5번도 그냥 제목 위주로. 자, 상품의 주문 과정입니다. 상품의 주문 과정. 자, 이것도 이제 리슨 교수가 우리가 상품 주문 과정은 자, 제목 위주로 매입 전략 문제와 매입 방법, 주문 시스템을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매입 전략 문제는 집중 매입 전략과 분산 전략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집중은 소매업자가 소수의 공급업체와 거래하는 것으로 수량 할인, 주문에서 보관까지 운영비 절감 또는 공급업체의 특별한 배려를 또 기대할 수 있고요. 분산 전략은 여러 공급업체로 주문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상품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유행하는 아이템을 파악하고 공급원 대체, 또 여러 공급자 간의 경쟁적 서비스를 촉진 등 많은 장점을 또 가지고 있죠. 자, 매입 방법은 앞쪽에서 제가 그 박스에 나와 있는 것을 별표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시 한번 본다면 매입 방법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게 있어요? 앞쪽에서 왜 박스에 대량 매입과 그 다음에 그때그때 하는 단용 매입이라는 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두 가지 정리에 대한 비교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대량 매입을 할 경우 이제 현금 할인이나 수량 할인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단용 매입은
앞쪽에서 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때그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격을 할인하지는 않죠. 근데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큼 그때그때 받을 수 있으니까 회전율이 높고 수익성이 크죠. 매출이 증대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큼의 상품을 구매한다. 그래서 할인 혜택은 적지만 상품의 회전율이 빠르고 우리가 재고로 인한 손실, 그죠? 자, 이거는 이제 회전율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이 크다. 수익성이 크니까 그만큼 매출을 높게 하겠죠. 그러면서 재고로 인한 손실이나 자금의 고정화. 그래서 재고 손실이 좀 줄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금의 고정화. 그죠? 회전율이 많으니까 자금의 고정화로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으니까 불리한 점을 또 피할 수가 있다는 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가격 할인이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이렇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한다면 이제 물류와 서비스 협상에서 이제 운송 조건 FOB라는 게 중요했죠. 그래서 FOB 자체적으로 이제 꼭 알아두시고 위탁 매입은 이제 어떻습니까? 또 판매된 것에 대해서 수수료를 이제 지급하는 건데 이제 반품을 하기 때문에 반품에 대한 것을 또 가격 인상이 또 요인이 될 수 있다. 상품의 주문 과정은 매입 전략 문제가 집중 전략과 분산 전략이 있다. 매입 방법은 뭐 앞쪽에서 배웠지만 대량 매입과 당형 매입. 그래서 이 대량 매입은 회전율이 빠르고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재고에 대한 손실과 자금의 고정화 문제에서 이점이 있다. 수익성이 높아지고 매출이 높고 가격 할인이 안 된다는 자체가 하나의 단점이다. 이렇게 해서 대량 매입과 당형 매입은 앞쪽에서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꼭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품의 관리에 대한 과정은 뭐 제품 수납, 제품의 점검, 제품 마킹.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목 위주로 가정이니까 한번 적어볼게요. 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제목 위주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143페이지 가시면 자, 6번. 자, 상품의 관리 과정입니다. 상품을 잘 관리해야 되죠. 과정은 첫 번째 스타트, 제품의 수납이다. 당연히 소매업자와 공급업자의 운송 대리인 간의 제품의 실제적인 물리적 교환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순서가 제품의 점검이다. 건품입니다. 그래서 제품의 점검을 줄여서 우리가 건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문한 제품이 운송이 바르게 되었는지 제대로 됐는지를 따져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송장이나 수량, 품질 같은 거 따져보죠. 그래서 이 공급업자의 계산서로 상품 구색, 수량, 가격 등 자, 운반품에 대한 그 명세와 운송기간, 지불액 등의 기록장의 송장 내용과 매입 주문의 일치 여부를 또 따져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량이 확인되면 운반 과정 중 파손의 유무, 소매업자가 주문한 품질 수준에 적합한 등의 이제 품질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이 요거 위주로 좀 공부를 해보세요. 제품 마킹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제품 마킹. 건품이 끝나게 되면 마킹이라는 것도 이제 물류 쪽에서 나오는데 여기 이제 보관 관리 판매를 위한 필요한 정보를 제품에 부착하는 걸 말해요. 그 제품의 마킹할 사항은 크게 공급원에 대한 정보와 판매 가격, 점포 마킹. 그래서 공급원의 마킹은 이제 점포에 제품을 운송하기 전에 제품의 공급업자에 대한 정보를 마킹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점포는 이 마킹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점포 마킹이라고 이제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점포 마킹은 이제 그 제품을 수납한 후 모든 제품에 점포 마크를 부착하는 것으로 제품 수납일이나 매장에 배치된 날짜, 벤더나 공업자, 구별 번호, 주문 번호, 그다음에 제품 클래스, 그다음에 비용, 사이즈, 뭐 여러 가지 어떻습니까? 색상 등에 대한 표시를 또 제품에 부착하는 거죠. 그죠? 제품에 부착한다. 그래서 마킹은 이제 손으로 우리가 직접 하는 방법도 있지만 잘못된 정보를 부탁하기 쉽고 인력이나 시간의 낭비를 또 하기 때문에 또 기계를 또 이용해서 UPC, UVM 시스템을 또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운반 관리죠. 그래서 우리가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부 운반 관리를 해서 우리가 제품 수납 매입하면 이제 건품하고 내부에 대한 운반,
마킹 후 최종 판매 시점까지의 제품이 이제 이동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제품을 분실을 통제하는 거죠. 제품에 대한 분실의 통제다. 그렇게 보시고, 제일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보관이죠. 보관. 그래서 매장 진열을 하기 전 이 물품을 점포 내 보관할 것인지 또는 창고에 보관할 것인지 또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이 상품의 관리 과정까지 봤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새로이 상품의 발주와 재발주서부터는 그거만 이제 끝나면은 이제 우리가 유통 정보 관리는 좀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상품의 발주와 재발주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들.